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공동 플랫폼 개발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그렉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의 담당 서버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답 레이턴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JVM의 짓 컴파일러와 웜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는 카카오티의 계정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티 앱 사용자의 가입, 휴면, 정지 및 탈퇴 절차에 관여하며 개인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암호화 및 분리보관하여 보안적으로 문제없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외부 게이트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부 서비스들이 계정 서버로 API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 중에서 TPS 요청이 높은 서버 중 하나이며,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계정 서비스는 자바 LTS 버전인 11과 스프링 부트 버전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바 개발 언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작성된 자바 코드에 대해 1차적으로 중간 언어로 분리우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을 해야 합니다. 주로 바이트 코드는 JAR 또는 WAR 파일로 아카이브하여 활용하게 될 텐데요. 빌드된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JVM에서는 바이트 코드를 번역하여 기계어를 만들고, 이 기계어를 CPU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이렇게 빌드된 바이트 코드는 별도의 추가 빌드 없이 자바가 실행 가능한 CPU 아키텍처, 그리고 OS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바는 컴파일과 인터프리트라는 두 가지 동작에 의해 실행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컴파일 과정에서 바로 기계어를 만드는 C++, 고랭, 러스트와 같은 컴파일 개발 언어에 비해 성능이 뒤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파일 언어들은 런타임 환경에서 준비된 기계어를 즉시 실행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컴파일을 통해 기계어를 만들 때 코드 최적화 또한 진행하기에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보다 더 빠른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파일을 통해 생성된 기계어는 빌드 환경의 CPU 아키텍처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른 아키텍처 환경에서 실행하고 싶다면 해당 빌드 환경에서 빌드를 다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컴파일 언어가 성능 면으로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인터프리터 방식을 취하는 자바는 느리기만 한 것일까요? 이러한 성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JVM에서는 짓 컴파일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Just in Time의 약자로 적시에 기계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오라클에서는 짓 컴파일러를 핫스팟이라 부르고 있고요. 2000년도에 릴리즈된 JDK 1.3 버전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짓 컴파일러는 바이트 코드를 머신 코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머신 코드를 캐시에 저장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기계어 변환 과정을 줄이게 되어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런타임 환경에 맞춰 코드를 최적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게 합니다. 짓 컴파일러가 자바 성능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캐시된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작 후 의도적으로 미리 로직을 실행하여 기계어가 캐시에 저장되고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웜업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 서비스 배포 시 발생했었던 레이턴시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서비스로 요청되는 트래픽은 과거 대비 매달 또는 분기별로 약 10에서 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2021년 5월쯤 계정 서버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응답 지연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정 서버는 쿠버네티스에서 운영되며 다수의 팟에 대해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배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팟이 순차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그래프와 같이 지연 또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약 10초 이상의 응답 지연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계정 서버에 요청을 한 많은 내부 서버들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TPS는 약 3,800에서 4,000 정도였는데요. 지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응답 지연이 해소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버가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응답 지연의 원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리소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CPU는 평균 10%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메모리는 60% 이하,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워커노드당 10에서 20MB 수준으로 대부분의 리소스들이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요. TPS는 배포 전과 비슷한 수치로서
특별히 배포 당시 트래픽이 몰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APM에서 응답 지연 당시 요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지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연은 others, 즉 어플리케이션 영역이었는데 도메인 로직에 대한 지연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톰캣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스레드 개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0개의 스레드로 시작하여 최대 8,000여 개까지 늘어나는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비스 시작 후 스레드가 200여 개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스레드 시작 개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은 IDB의 커넥션 풀이 20개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버 시작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메모리 DB 레디스는 싱글 로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단일 연결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바로 구현된 계정 API에 JVM 웜업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서버 시작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에는 쿠버네티스의 레디니스 프로브 요청에 대해 400 응답 코드를 돌려주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디 이벤트가 발생하고 3초의 지원을 주게 되는데요. 그 후부터는 레디니스 요청에 500 응답을 주도록 하여 트래픽이 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웜업 동작을 살펴보면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프로브 요청이 있을 시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진 정보를 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사 코드를 살펴보면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프로브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에서 웜업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웜업 메서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해진 데이터를 지리하게 됩니다. 현재 구현된 웜업은 실서비스에서 사용되는 API가 아닐 뿐더러 해당 API 내용도 특정 데이터 조회 로직에 한정되어 충분한 웜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각 팟의 톰캣 스레드를 200여 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JVM 웜업 과정은 실제 사용하는 API를 로컬호스트로 호출하되 리얼 트래픽과 같은 유사한 요청이 되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웜업의 개선 로직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과 동일하게 라이브니스 레디니스 프로브 과정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과 같이 쿠버네티스 레디니스 프로브 요청에 대해 400 응답을 줌으로써 외부 트래픽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주게 되고 웜업 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 트래픽이 유입될 수 있도록 레디니스 프로브 요청의 응답을 200OK로 변경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지연시키고 트래픽을 인입시켰다면 이제는 웜업이 완료되어야 트래픽이 인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웜업은 각 팟마다 로컬호스트로 API 요청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get API가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실제 API 요청과 동일한 응답 코드로 처리되도록 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get API 그리고 배포 과정에서 APM에서 확인된 지원 대상들을 웜업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스레드 시작 개수 그리고 로컬호스트 기반 웜업 두 가지 조치를 포함하여 프로덕션 배포를 진행하였고요. 문제가 되었던 초기 응답 지연이 사라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여진 일부 지연들은 웜업 과정에서 로컬호스트로 호출하게 된 API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TPS가 5000 정도로 이전 트래픽 대비 약 20% 이상 높아진 상황에 계정 서버를 배포하니 초기 응답 지연 현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여지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이미 JVM을 위한 웜업 조치는 진행하였기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서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짓을 그랄로 변경하는 시도였습니다. 코드 최적화에 있어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랄 VM을 활용하여 네이티브 바이너리까지 만들 수 있는 AOT 컴파일을 검토하였지만 스프링 부트에서는 아직 실험적 도입 단계이고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코드들이 모두 잘 동작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려워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APM에서 레디스를 사용하는 get API의 지연이 상당수 발견되었기에 레디스 커넥션 풀을 도입해 보았지만 지연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저희 파트 리더인 스캇이 실제 트래픽과 같은 많은 수의 웜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웜업 카운트를 상당수 늘리고 나서야 내부 재현 환경에서 응답 지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지원 문제가 해소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진 내부 동작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짓은 메서드 전체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메서드 내 모든 바이트 코드들은 한꺼번에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됩니다. 네이티브 코드로 전환 후 후속 최적화 작업을 위해 프로파일링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티어드 컴플레이션이란 단계별 컴파일을 통해 코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티어드 컴플레이션은 C1과 C2 두 단계 컴파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C1 단계에서는 간략한 최적화만 진행하게 되고 C2 단계에서는 최대 최적화를 하여 코드 캐시에 저장하고 활용함으로써 코드의 실행 속도를 높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인터프리터를 통해 바이트 코드가 기계어로 번역이 되고 해당 메서드가 정해진 임계치 설정만큼 호출되면 C1 컴파일러를 통해 최적화됩니다. 그 후 C2 컴파일러의 임계치 설정만큼 해당 메서드가 더 많은 횟수로 호출되면 최대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티어드 컴플레이션은 다수의 레벨로 다시 나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코드를 최적화 없이 기계어로 변경하는 해석 단계를 레벨 제로라고 합니다. C1 컴파일러는 레벨 1부터 3까지 세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레벨 1은 더 이상 최적화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간략한 코드들을 컴파일하는 단계를 말하며 추가적인 최적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정보 또한 수집하지 않습니다. 레벨 2는 제한된 최적화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레벨 3는 프로파일링 모드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화를 진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는 C2 컴파일을 말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2는 최대 최적화를 진행함으로써 성능을 보장하고요. 계정 서비스에서 발생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바이트 코드가 레벨 0를 통해 기계어로 번역 후 C1 임계치보다 많이 실행되면 C1 컴파일러를 위한 큐로 전달이 됩니다. C1에서는 레벨 3 단계로 최적화를 진행하여 이를 코드 캐시에 저장합니다. 그 이후 해당 메서드가 C2 임계치보다 더 많이 실행되면 레벨 4를 통해 최대 최적화를 진행한 후 코드 캐시에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C1과 C2는 각각 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별도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2 컴파일러 큐가 가득 차게 되면 큐에 담겨져 있는 메서드를 꺼내 C1 레벨 2로 컴파일하게 됩니다. 이후 큐 버퍼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시 레벨 3, 레벨 4까지 컴파일이 되는 절차를 갖습니다. 만약 레벨 2가 자주 컴파일되고 있다면 C2 컴파일 큐가 가득 차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C2 컴파일러 스레드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 단계에서 JVM 옵션으로 초기 코드 캐시와 최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코드 캐시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성능상의 이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캐시 풀 메시지를 직면하게 된다면 크기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계정 서비스에서는 코드 캐시 풀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크기 변경 없이 JVM 기본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C1, C2 임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정된 임계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티어 3란 C1의 레벨 3를 말하고 티어 4는 C2의 레벨 4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보케이션 스레스홀드는 메서드의 호출수, 백 엣지 스레스홀드는 하나의 메서드 내 반복문 횟수, 그리고 컴파일 스레스홀드는 메서드 호출수와 메서드 내 반복문 횟수를 더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메서드 호출수와 메서드 내 반복문 횟수가 설정된 기준을 넘게 실행되면 각 레벨에 맞게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폴트 설정 기준으로 하나의 메서드가 약 200회 이상 호출되면 티어 3 인보케이션 스레스홀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 샘플 코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find max 메서드는 전달받은 어레이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찾는 메서드입니다. 호출 횟수를 1, 250, 500, 1000회까지 늘려 동작시킨 후 C1, C2 컴파일 로그가 어떻게 쌓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복 횟수를 늘려도 처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C2 컴파일러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 컴파일러의 동작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방법문 중간에 슬립을 주었습니다. 실행 시 진단 모드를 활성화하는 Unlock Diagnostic VM Options와 로그 컴플레이션 옵션을 주면 진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행과 동시에 hotspot_pid 파일에 로그가 적재됩니다. 이제 샘플 코드의 진 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find max 메서드에 대해 1회만 동작시켰을 때에는
C1 컴파일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로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로그는 250회 동작시켰을 때 나타난 C1 컴파일 로그인데요. 첫 번째 태스크 Q를 보면 레벨 3 컴파일을 위해 C1 Q에 메서드가 적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 메서드입니다. 네이티브 메서드의 약자로서 컴파일러는 C1 그리고 레벨 3로 코드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링 정보로서 카운트와 백 엣지 카운트가 함께 수집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를 통해 임계치를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d max 메서드를 1000에 실행하면 C2 컴파일 로그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n 메서드를 보면 find max 메서드가 컴파일러 C2 그리고 레벨 4로 최적화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샘플 코드에 대한 진 로그 소개이고요. 이제 계정 서비스의 추가 조치를 위한 테스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실행 단계에서 웜업 카운트를 변경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0, 5, 250, 500회를 시도하였고 각각 C1, C2 컴파일러가 얼만큼 진행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횟수에 따라 C1, C2 최적화가 더 많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만큼 웜업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횟수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 대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250회로 결정하였고요. 개발 환경에서 재현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조치로서 프로덕션 환경의 웜업 카운트를 늘려 배포를 진행해 보았고 배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응답 지연 현상이 해소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배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바 성능을 위한 집 컴파일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이어 계정 서비스 배포 시 발생한 지연 현상, 그리고 실제 트래픽과 유사한 API 요청 웜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짙은 C1, C2 단계별 컴파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메서드가 C2 컴파일러를 통해 최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웜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